자, 강의 계획표 보시죠. 강의 계획표. 자, 일단 우리 정부에게 교재는 우리 이거 4판이에요, 4판. 4판 하고. 정부에게가 2019년도 기준으로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개정된 걸 반영한 거니까 4판을 이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허는 2019년도 기준으로 교재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2019년도 교재. 근데 이제 대부분 인터 들을 때는 2018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중간에 연도가 바뀌면, 왜냐면 그 패스메스터의 문제도 싹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주 교재인데, 이 교재가 지금 인쇄 중이어서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토요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서, 문제는 좀 풀어야겠기에 몇 페이지 지금 유임을 나눠준 거니까 그거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정부에게랑 어드밴스랑 같이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번 학기에 같이 듣는 분들. 이 분들은 같이 들어도 되는데 정부에게 할 때 인터에서 리스 배웠죠. 요 리스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인터는 다 배운 거니까 리스는 한 줄 알고, 그래서 오퍼레이팅 리스, 캐피탈 리스 배웠죠. 그 개념을 정부에게서도 쓰는 거기 때문에 요 지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드밴스에서 정부에게 때 필요한 지식이 현금 흐름표거든요. 현금 흐름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드밴스 지금 들으시면 아마 나중에 이제 동영상이 나올 텐데, 그 동영상 보면 뒷부분에 현금 흐름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올려놓으라고 할 테니까, 그럼 이 현금 흐름표 챕터에 1시간만 좀 미리 보고 오시라고요. 그래서 데드라인은 3주 정도 줄 테니까 3주 동안 1시간 보는 건 할 수 있죠. 4주 줄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보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서로 대화가 되니까. 그럼 기업에게는 영업, 투자, 재무로 하는데 정부는 또 좀 다르거든요. 다른 점만 빨리 봐야 되니까 요거 동영상 올려주면 그 1시간만 좀 보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세팅이 되면 정부에게랑 어드밴스는 같이 병행해도 되니까 병행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이제 왔다 갔다 수업을 하는데 중간에 몇 번 빠지는 수업이 있어서 그거 잘 챙겨주세요. 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다음 주 토요일은 수업이 없어요. 제가 다른 수업 보강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1월 19일도 또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수업이 없고, 2월 3일은 설날이어서 또 설날 연휴기 때문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빠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수업이 2월 2일인데 이때는 토요일이니까 이때는 중간시험 봅니다. 학점 취득하신 분들은. 중간시험 범위는 1장이니까는 거버먼트 어카운팅이죠. 정부에게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번째 수업이 우리가 시수가 좀 모자라서 할 수 없이 3월 1일이 공휴일이니까 그때 그냥 시간 편할 때 오셔서 기말시험 보시라고요. 기말시험 범위는 2장이고 나포 프로핏 어카운팅이니까 비영리 회계가 시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점 취득 안 하신 분은 안 봐도 되는데 권장사항은 되도록이면 정부에게는 학점을 좀 취득을 해 놓으시라고요. 시험 응시에도 도움이 되지만 시험 합격 후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부나 비영리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다 레주면 뭐 이런 거 낼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너는 뭘 했냐 했을 때 학점 취득한 걸 보여줘야 되니까 학점 잘 줄게요. 그러니까 학점 그때 좀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학점을 취득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좀 취득해 놓으시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시간이 모자라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3장, 7장, 8장은 동영상으로 나중에 좀 보셔야 됩니다. 그건 이따 얘기할 테니까 일단 그 시간 우리 중간에 빠진 날짜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책 교재를 먼저 펴보시면 교재 거기 목차 6페이지, 7페이지 가보세요. 맨 앞부분에 목차 페이지라고 해서 6페이지, 7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거기 펴보시고. 그래서 어드밴스랑 같이 듣는 분들은 어드밴스 시간에 제가 수험 전략은 설명하니까 또 중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수업만 하고 수업 전략은 이따 저녁에 어드밴스 시간에 설명할 테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짤지는 그때로 활용하시라겠죠. 1장 제목이 정부회계죠. 거버먼트 어카운팅이니까 한국말로는 정부회계고 수업 시간에 줄여서는 그냥 GOV라고 쓸게요. GOV. 정부회계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2장이 자 영어로는 Not for Profit Accounting이고 한국말로는 비영리회계죠. 비영리회계. 줄여서는 NFP라고 쓸 테니까 Not for Profit Account 이 비영리 그러면 Not for Profit의 약자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전통적인 정부회계 챕터니까 우리 수업 중에서는 일단 1장, 2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멀티플 초이스 비중이 너무 높아요. MCQ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MCQ를 일단 많이 해놓으시고 인턴은 다 들었죠? MCQ 우리 총 몇 문제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이따 어드밴스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제대로 설득을 하겠지만 총 66문제가 나오고요. 64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배점은 50점이죠. 50점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저 두 챕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MCQ 비중이 높으니까 MCQ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시뮬레이션도 몇 문제 나오니까 하여튼 1장, 2장이 우리 거의 파이낸셜 어카운팅의 당락을 좌우하는 게 1장, 2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또 대부분 다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과목 챕터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따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정부나 비영리는 우리가 정부라는 것도 잘 모르고 비영리 단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거 이해하려면 힘들니까 암기 위주로 갑니다. 암기. 웬만하면 다 암기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일단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두 챕터만 우리 정부회계 시간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 어드밴스에 너무 그 챕터가 저기 시간이 부족해서 요로 더 뺀 기업 회계들이 있어요. 거기 이제 3장에 파트너십 보이죠. 파트너십. 3장의 파트너십은 출제 비중이 거의 없어요. 우리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동영상으로만 보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고득점에 큰 뜻이 없으면 3장은 안 하셔도 돼요. 들어요, 내 말 지금? 우리 목표 점수는 몇 점이에요? 75점만 딱 받고 나는 만족하면 그냥 3장은 스킵을 하시라고. 근데 나는 한 92점 정도 받고 싶다. 그러면 3장도 해야겠죠. 인풋을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90점이 분기점인데요. 90점보다 올라가면은 바깥에서 그 점수는 알아줘요. 이 사람은 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75점이 잘한 거예요? 76점이 잘한 거예요? 그럼 얘를 더 대우해줘요? 그건 아니죠. 둘 다 민망한 점수이긴 마찬가지니까 그럼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딱 짧게 빨리 합격하고 빠질 사람들은 3장을 스킵하셔야 된다. 이거죠. 근데 학생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취업할 때는 그래도 고득점 받는 게 유리하니까 그때는 3장 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옵션이에요. 옵션이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해주시라고 그러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에 시간 배정하느라고 이런 거에 설명이 미진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점수 비중 높은 데다 집중하고 이건 그냥 동영상 강의로 정리하시라겠죠. 그 다음에 4장 제목이 Foreign Currency Accounting이죠. 그래서 한국말로는 외환회계예요. 줄여서는 그냥 FC라고 FC. 그래서 주로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은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회사는 환차익, 환차손이 발생하겠죠. 뭐 그런 것도 할 것이고 또 해외에다가 종속회사 만들어 놓으면은 또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종속회사로 인한 개인의 로스가 발생할 테니까 근데 이제 요거 우리는 컴퓨터 시험이다 보니까 엑셀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럼 종속회사 재무제표 던져주고 쫙 쭉 엑셀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종합문제 내기가 좋으니까 이쪽은 종합문제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라겠죠. 그 다음에 5장 이름은 해칭 어카운팅은 이제 한국말로는 위험 회피회계예요. 줄여서 영어로는 그냥 해치라고 할게 해치.
그럼 위험회피의 대표적인 수단이 파생상품이니까 선물, 옵션 뭐 이런 거를 알아야겠죠. 또 그에 따르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6장이 제일 중요한데 6장의 펜션 어카운팅은 한국말로는 퇴직 부채죠. 영어로는 펜션 이렇게 하셔야겠죠. 특히 퇴직금은 추정 부채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가보면 퇴직금 추정하는 전문가들을 뭐라고 그래요? 액추얼이라고 하죠. 계리사니까. 그럼 그 계리사들의 추정치를 이해해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카운팅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계산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요 세 챕터는 TBS 위주로 가는 거예요. MCQ보다는 종합 문제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드린 이유는 4, 5, 6장 할 때는 자질구레한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종합 문제에다 포인트를 두고 거기다 세팅을 하라 이거죠. 대신에 1장, 2장은 자질구레한 거 다 해야겠죠. MCQ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게 목표를 해주시라 이게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8페이지 가보시면. 자, 7장은 스페셜 레포팅이라고 해서 거기 대표적인 게 인터림 레포팅 그러면 분기 보고서죠. 그 다음에 2번에 세그먼트 레포팅 그러면은 사업부에 대한 공시사항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7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장은 미셀러니아는 그냥 기타 사항들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긴 나오는데 출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챕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형상으로 좀 보시라고 요거는 우리는 출제 비중 높은 데다 더 집중하죠. 그렇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1장, 2장이에요. 1장, 2장은 뭐 피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풀이에 들어가도 비중이 높은 거고 4장, 5장, 6장은 시뮬레이션이니까 시뮬레이션 총 몇 문제 나와요? 이거 시험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시험장 갈 사람들인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가야죠. 그러면 8개 나오죠. 그럼 8개가 굉장히 많은 토픽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요 3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괜히 배운 거죠. 그잖아요. 근데 이 위에 둘은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1장, 2장이 핵심이고 또 한국에서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4, 5, 6은 비슷하니까 얼추 대체가 되겠지만 1, 2은 정리를 안 하면 알아들 수가 없는 거니까 저희 수업의 포인트는 1장, 2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1장, 2장. 그래서 4, 5, 여기 3부터 나머지는 다 기업 회계인 거예요. 그리고 1장, 2장만 특수회계죠. 기업이 아닌 정부나 비영리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촬영하실 분 촬영하고.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간 드리면 촬영할 거 빨리 촬영을 하시라고. 필기하지 말고 빨리 사진 찍고 가서 집에서 필기는 집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요 두 챕터가 있던 시험의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챕터니까 두 군데다가 집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험은 넓게 보면 AI, CPA 시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은 오디터를 양성하는 시험이거든요. 회계 감사인을 양성하는 시험이니까 회계 감사와 관련된 거는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럼 우리 보통 정부나 비영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회계 감사 받아요, 안 받아요? 한국 정부는 회계 감사 받아요, 안 받아요? 받긴 받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거고 종교단체나 이런 비영리 단체는 감사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둘 다 CPA가 감사를 한다고요. 그럼 우리 오딧 1 배웠어요? 오딧의 정의가 뭐예요? 배운 추억밖에 없죠. 그럼 오딧을 정의하고 그러면 Financial Statement가 갭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두 재무제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갭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한국 시험에는 이 두 과목이 없는데 미국 시험에 있는 이유는 오딧의 대상인 거죠. 그죠? 그래야 당장 투입해서 정부나 비영리단체 오디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험에는 없지만 이 두 챕터는 우리 시험에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하여튼 분위기는 이거예요. 오디과 관련된 건 하여튼. 그래서 약간 어카운팅 지향 쪽이 아니고
오디트 지향 쪽이에요. 그래서 회계 처리 담당자 이슈가 아니고 오디터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걸 하여튼 파헤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게요. 예를 들면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장부 정리할 때 데빗 크레딧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디터 입장에서는 차변 대비도 중요하지만 장부를 이렇게 던져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부를 또 마지막에 재무제표로 정리하는 절차가 있죠. 그걸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표시하는 거 이런 거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런 게 이슈인 이유는 오디터 시험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겠죠. 이해됐죠? 그지? 어쨌든 전체적인 일정을 이렇게 하고 수험 전체 전략은 이따 어드밴스드 같이 듣는 분들은 이따 저녁 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시고 이미 어드밴스 들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거니까. 자, 목차 10페이지 펴주시고 목차 10페이지. 자, CBT 구성으로 돼 있고 그 4개 중에 그 두 번째 칸이 파이낸셜 어카운팅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수험 시간은 4시간이에요. 테스트릿은 5개고 MCQ는 50%죠. 60문제가 출제 되는데 그 옆 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테스트릿, 두 번째 테스트릿 각각 33문제씩 나오는 거예요. 33문제씩 나오고 그다음에 TBS는 8문제에 50%입니다. 그러면 전부 둘, 셋, 셋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현재 구성은 이렇게 돌아가고 그럼 4시간 동안 이걸 풀어야 되니까 각 테스트릿에 대한 시간 얼로케이션을 해야겠죠. 그걸 지금 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미리 전략을 짜서 1번 테스트릿은 얼마 만에 풀 건지를 버지팅을 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 그 불합격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 부족이거든요. 1번 테스트를 할 때는 5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MCQ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리면 뒤에 종합 문제를 만약에 종합 문제 지금 8개 50점이면 하나당 몇 점이에요? 6점 몇 점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두세 개만 날리면은 뭐 이 시험은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맨 마지막 테스트릿에 충분한 시간을 들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배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드밴스 시간 얘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본문 2페이지로 가서 정부회계로 정부회계. 자 다시 이 둘은 이해예요, 암기예요? 암기예요? 제일 좋은 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안 돼요. 그동안 회계를 배워서 알겠지만 기업의 회계를 이해하려면 기업의 거래를 이해해야겠죠. 회계는 차변 대변이 어려운 거예요. 거래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거래를 분석하는 게 어려운 거지. 분석이 끝난 다음에 왼쪽 오른쪽 분계 넣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전환사채는 증권 한 장이에요, 증권 두 장이에요. 컨버터블 본드는. 그럼 전환권은 본드랑 분리할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그건 증권 한 장이죠. 그럼 한 장이니까 단일 계정을 써야겠죠. 그래서 부채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BW 배웠죠. 그럼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워런트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되니까 그럼 두 장을 파는 거잖아요, 저거는. 그럼 저건 두 장을 동시에 팔아서 돈이 들어온다면 럼섬이죠. 그럼 얼로케이션 해야겠죠. 그럼 이건 한 장이고 이건 두 장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얘는 계정 하나 쓰고 얘는 계정 2개 쓴다는 건 이해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본드는 부채지만 워런트는 APIs 배웠죠. 얘기 더 해도 되겠어요? 굉장히 난감하네. 그러니까 이론처럼이 거래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럼 기업이 본드를 왜 발행하고 또 여러 가지 영업 활동이 뭔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배우는 과목이 주로 경영학이죠. 그럼 소유와 주주가 분리되어 있는 거 있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든가 그런 걸 배우는 게 경영학이라면 그러면 정부 회계를 진정코 이해하려면 정부의 행위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배우는 과목 중에 정부의 행위를 제대로 배우는 과목이 어디예요? 행정학이죠. 이번에 유튜브 막 올린 사람이 있죠. 신모 씨, 뭐 그런 사람들이 배우는 게 행정학이니까. 예?
그러면 행정학을 배워야 정부회계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납세 절차, 또 세금 편성, 재정 절차 뭐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지금 관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외우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외우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럼 비영리 회계를 이해하려면 또 비영리의 행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비영리의 대표적인 단체가 아까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거고 대학은 영리예요, 비영리? 대학은 이익이 나요, 안 나요? 내려고 등록금 올리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비영리라고 하죠. 근데 이런 학원은 영리예요, 비영리? 영리고. 병원은 영리예요, 비영리? 비영리고. 그럼 도대체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가 뭔지부터 감을 잡아야겠죠. 종교단체는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비영리죠. 근데 종교단체는 이익이 나요, 안 나요? 엄청나죠. 말씀만 한번 하면 막 돈이 들어오죠. 그잖아요.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ROE 따지면 엄청나 폭등할 거예요. 맨날 상한가 들어갈 거라고 주가로 따지면. 근데 그 종교단체는 상장된 종교단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영리랑 비영리의 차이 되겠죠. 또 비영리의 대표적인 그 수익이 기부죠. 기부. 그럼 기부를 또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십자에다가 헌혈하는 것도 기부죠. 그럼 그쪽에서 기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행위를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평상시에 기부는 해봤냐 이거죠. 모른다 이거죠. 그잖아요. 일요일 날 성당에 갔나 뭐 교회에 가서 노래 불러주는 거 그것도 기부죠. 그쪽에서 데빗의 목소리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이해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특수하다 이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들의 행위를 100%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효율이 오르려면 머릿속에 요 프로토타입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기업에게 재무제표가 머릿속에 딱 세팅이 돼 있으면 얘들을 배울 때는 디퍼런스만 보이겠죠. 그럼 디퍼런스만 빨리 싹 정리하고 가는 게 수업의 효율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우리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의 방식은 머릿속에 이게 세팅됐다는 가정하에 둘의 차이점을 빨리 가는데 해보면 제 가정이 틀리죠.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그걸 계기로 세팅을 하라 이거죠. 제 얘기는 그걸 계기로 다시 한번 세팅하고 세팅된 척 하라 이거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하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맨 뒤에 가보시면 부록이 있을 거예요. 부록. 맨 뒤에 가보면 어펜딕스라고 해서 부록을 찾아보세요. 부록 2페이지 가보세요. 부록 2페이지. 그럼 부록 2페이지 가보시면 1번에 Government Wide Financial Statement라고 되어 있죠. 자, 정부회계가 회계기준이 많이 변경이 됐는데 현재 기준서가 그거를 샘플을 만들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제가 거기 뉴욕시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면 이제 부록에 있는 재무제표들이 나올 텐데 자, 이거를 자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일 좋은 방법은 휴대폰에다가 이걸 촬영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평상시에 좀 보시라고요. 그래서 정부회계랑 비영리에서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은 다독입니다. 다독. 누가 자주 봤는지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부록을 오늘 1시간 동안 보는 것보다 5분씩 해서 한 달 보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보는 거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라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업의 손익계산서를 그려봐라. 그러면 처음 뭐부터 나와야 돼요? 매출부터 나오고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돼요? 넷인컴이 나오잖아요. 그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럼 문제 풀다가 넷인컴 그러면 여기라고 생각하죠. 그럼 정부에게도 손익계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를 얘기했을 때 얘가 어디쯤인지를 짐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걸 하려면은 자주 보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약간 불리한 상황이 뭐냐면 기업의 재무제표는 여기 학원 오기 전에도 좀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거고 또 회계원리, 인터, 어드밴스 계속 노출 시간이 기니까 익숙한 재무제표인데 자주 봤기 때문에 사실 이건 더 익숙해지는 건데 정부회계 재무제표는 오늘 딱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두세 달만 보고 시험장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가장 낯선 재무제표는 노출 시간이 또 제일 짧죠,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본인이 갖고 다니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하여튼 자주 봐야겠죠. 그래서 그 성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데, 오늘이 지금 1월 5일이잖아요. 1월 5일 날 이 두 과목을 모든 사람이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일이 선행하고 온 사람 없잖아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럼 오늘 다 같이 이제 스타트 라인이 똑같아요. 다 같이 출발했는데, 2달 후에 가서 물어보면 또 실력 차이가 생기죠. 그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차이인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해 말고 암기하자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지시한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딱 그 차이인 거니까. 하여튼 자주 보시라고. 자주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정부랑 비영리는 자주 보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뭐 불러주면은 딱 답이 나오듯이 정부에게도 뭐 그러면 딱 어디쯤이다 위치가 딱 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문제가 효율이 높단 말이에요, 일단.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맨 뒤에 하여튼 어펜딕스는 그런 식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라고요.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서 본문 2페이지 가보시죠. 본문의 2페이지. 자, 본문의 2페이지 보시면 1번에 정부에게의 의의가 있으니까 그건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옆에 2번에 정부에게의 정부 유용자는 이따 얘기할 테니까 이따 보고요. 자, 4페이지로 가보시죠. 4페이지로 가서. 일단 정부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기초 개념부터 잠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몰라요. 진짜 초등학생부터 몰라요. 그래서 거기 5페이지 가보시면 4번에 정부의 기초 지식이라고 있죠. 저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했겠어요. 정부의 기초 지식을 하고, 거기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초등학교 교과서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믿어야 돼요, 제 말을. 그럼 이제 정부의 주재원이 뭐예요? 세금이면, 그럼 이제 정부 기관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국세는 어디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국가죠, 국가. 그럼 우리 국가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그럼 지방세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죠. 그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2개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거주한 곳이 서울시죠, 서울시. 그럼 서울시가 있고, 또 경기도가 있죠. 그럼 서울시장이 더 높아요? 경기도지사가 더 높아요? 서울시장 하고 싶지 경기도지사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울 대신에 경기도 안에 또 성남시가 있잖아요. 그럼 성남시랑 서울시는 급이 다른 거죠. 그럼 서울시 도급의 우리 시를 광역시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모른다니까. 그래서 시나 도가 있는데, 서울시나 경기도가 이제 지자체 상위 개념이고, 그럼 서울시 밑에 이제 그 서초구나 강남구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안에 성남시가 있을 텐데, 성남시장이 좋아요? 강남구청장이 좋아요? 그렇죠. 강남구청이 좋잖아요. 그러면 광역시의 구가 도의 시랑 또 다이다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가는 지방세를 시도세라고 하고, 여기로 가는 지방세를 구시세다, 뭐 시구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방세도 2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내면은 일부는 서울시가 먹고 일부는 서초구가 먹겠죠. 그렇게 해서 나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요. 근데 불행히도 이제 우리는 또 우리나라 정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를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대응했을 때 과연 미국 정부는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다 떠나서 그러면 일로 귀속되는 게 국세고요. 일로 가는 게 지방세니까 대표적인 세금 몇 가지는 알고 가져야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내는 소득세는 다 국세죠. 개인이 내는 개인 소득세가 있고요. 법인이 내는 법인세는 다 국세니까 국세는 국세청이 내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에는 지방세 내면 안 되죠. 지방세는 지자체에다 직접 갖다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사면 10%씩 붙는 VAT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국세니까 이런 건 다 국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대표적인 지방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취득세죠. 부동산 사면은 취득세는 구청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부동산이나 자동차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내니까 이런 거 대표적인 지방세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 자, 요 스트럭처 그대로 이제 미국에다 대입을 하면 그럼 미국의 정부는 우리랑 다른 점이 미국은 연방제니까 정부가 이제 3단위로 3가지 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ederal Government, State, 로컬이 할게, 로컬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지금 우리나라 것도 안 돼 있는데 이게 더 난리가 나겠죠.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제일 중요하니까 잘 들어요. 미국에서 주정부라고 하면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되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은 연방정부지만 한 200년, 100년 전에는 주정부의 힘이 셌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 알죠? 그 사람이 이제 남북전쟁을 해서 연방정부의 그 힘을 키운 후에 다 연방으로 통합한 거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EU 같은 거죠. 근데 인테그레이션이 잘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인 거예요. 요 안에 가보면 얘들도 상권 분립이 돼 있죠. 주입법부, 주사법부 다 있단 말이에요. 주법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요 둘이 우리로 따지면 중앙정부니까 우리한테 국세는 미국에선 2가지로 나눠야겠죠. 연방 국세냐, 주 국세냐로 나눠야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여기가 지방세고 여기가 국세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득세는 연방세가 많이 가져가요, 연방이. 또 법인세도 주로 연방정부가 많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미국은 VAT라고 안 하고 세일즈 텍스라고 하죠. 그래서 세일즈 텍스는 주로 주세죠, 주세. 근데 이건 대부분이라는 거지 100%는 아니에요. 또 100% 쪽 일부씩은 또 다른 정보가 가져가는데 어쨌든 메인은 소득세나 법인세는 연방 정부에 귀속이 되고 이런 세일즈 텍스는 주정부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 정부의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죠, 재산세. 그래서 맨 밑에 미국 정부의 종류 3개 해놨죠. 페더럴 거버먼트, 스테이트 거버먼트, 로컬 거버먼트인데 지금 얘기한 요 링크는 그 6페이지 가보세요. 6페이지. 6페이지 가보면 중간 4번에 미국 조세의 분류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페더럴 거버먼트의 대표적인 세금이 인디비주얼 인컴 텍스랑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법인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세의 대표적인 게 세일즈 텍스죠. 세일즈 텍스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에도 소득세랑 법인세가 귀속이 되는데, 참고로 알고 계세요. 미국의 주가 총 몇 개예요? 50개 정도 되죠, 그죠? 그럼 50개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연방소득세는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서 요구하는 주세를 추가로 내는 거죠. 그럼 이들이 세금 낼 때는 소득세 안에는 연방소득세가 있고 주소득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귤레이션 과목 중에 텍스 있죠, 텍스. 없어요? 텍스 있잖아요. 그럼 얘들은 주로
셋 중에 무슨 세금만 배우는 거겠어요? 이것만 배워야지. 이거 다 어떻게 다 배우겠어요, 그죠? 우리 그 시험 못해요, 그러면. 그럼 주로 연방 세금만 배우는 거니까 요거 수업 들을 땐 다 페더럴 인컴 텍스란 말을 할 거라고요. 그 얘기는 스테이트 인컴 텍스도 있는 거죠. 있는데 차마 못하는 거예요. 주마다 그걸 다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일부는 다 일로 귀속되는데 어쨌든 세일즈 텍스 상당 부분은 스테이트가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방세는 그 주정부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게 주로 이제 프로퍼티 텍스죠. 프로퍼티 텍스 하나 외우시고 이게 재산세가 귀속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리가 아까 회계 감사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CPA가 오디트를 여기는 하지만 여기는 안 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주정부도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지방정부도 회계법인이 감사하지만 연방정부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거지 외부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정부를 그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럼 미국의 군사기밀은 다 보이겠죠. 근데 회계법인 파트너가 러시아 사람이네. 무기 개발, 핵무기 여기 있네. 중국 사람이 또 밑에 매니저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일반 그 회계법인은 감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정부회계에서는 연방 정부는 제외시켜야겠죠. 정부회계를 다 배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주로 얘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위에가 더 중요하겠어요? 밑에가 더 중요하겠어요? 위는 50개고 밑에는 한 5만 개 정도 되거든요. 개수가 중요하죠. 개수가 깡패예요. 개수가 중요하다. 왜냐면 저게 다 클라이언트니까. 그래서 앞으로 암만 없으면 정부에게 그러면 지방정부에게입니다. 주정부는 몇 개 안 돼. 50개를 위해서 이걸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필요한 게 5만 군데라면 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주로 얘기하는 건 정부에게는 지방정부에 대한 회계 처리다 이렇게 물어야겠죠. 그리고 연방정부는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수업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그 우리나라 과세 체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제발 좀 읽어보고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럼 국세, 지방세 말고 또 직접세, 간접세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보통세, 목적세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한번 읽어보고 오라고요. 다음에 얘기할 때. 교양용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일단. 자, 그러면 자, 정부회계가 먼저 설명할게요. 이제 4페이지로 가보시죠. 4페이지. 기업회계, 정부회계, 비용료회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회계가 필요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대리인이 누구예요? 경영자죠. 경영자. 그러면 경영자는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주주 돈 가져다가 사업하는 거잖아요. 항상 이 사람 마음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야 회계가 재밌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다가 5천만 원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한테 돈을 맡겨준 거죠. 그 1년 만에 주총에 오면 당연히 뭐부터 봐야겠어요. 재무제표 이익부터 보겠죠. 그잖아요. 프라핏부터, 사람이면 프라핏부터 돼 있다고요. 근데 그 이익을 보니까 작년도보다 엄청 많이 벌고 또 경쟁 기업보다도 엄청 많이 벌면 그럼 걔 계속 돈 줘야겠죠. 그럼 경영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반대로 손실 내면은 빨리 가르쳐야겠죠. 그러면 주주가 경영자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의 수단이 우리는 Financial Statement라고 배운 거죠. 오디 시간도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거 작성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얘가 지가 다 책임하에 얘한테 보고하는데 분명히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오디스로 검증하라는 거죠, 지금. 그럼 얘를 만들 때 작성해야 되는 법을 우리가 갭이라고 한다면 이 갭을 만드는 곳이 미국은 FASB죠. US 갭에 의해서 만드는 거고 IASB에서 만들면 IFRS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요대로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오디시라는 걸 받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법에 쌓여 있는 거예요. 회계 기준도 있고 회계 감사 기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을 또 게스 배웠죠. 게스에 의해서 또 오디트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제. 그럼 이 시스템대로 애들도 가는 거예요. 어카운팅한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라고 가정하면 서울시의 주인은 누구예요? 서울시민. 맞아요? 맞다. 그럼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우리 세금 얼마 내고 있어요? 모르죠. 안 궁금한 거예요. 그죠? 특히 국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내죠. 이래저래 뜯기면서 엄청 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럼 어쨌든 우리 대신에 경영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이죠. 그럼 서울시장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행정을 잘하고 있는지를 뭔가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시민은 회계 지식이 없으니까 사실 그걸 잘 안 보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 대신해서 얘 좀 보고 평가하라고 만든 사람들이 그 시의회죠. 서울시에는 시의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럼 시의회 의원들이 보고 평가를 하라는 거고 국가에다 만들어 놓은 건 국회죠. 해놨더니 그들이 더 하죠. 근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럼 우리 대신에 평가해서 그 결산 심사도 하고 예산 심사도 하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또 시장이 재무제표를 내놓으면 시민뿐만 아니라 또 제일 궁금한 집단 중에 하나가 그 위에 상위 정부인 거예요. 그럼 지방정부의 재무제표는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또 들여다봐야겠죠. 그리고 필요하면 보조금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위 정부도 필요하고 또 만약에 얘네 이 시가 만약에 본대를 발행하게 되면 신용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럼 S&P나 무디스에서도 또 평가를 하려면 재무제표가 필요하겠죠. 또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등급을 금리가 결정돼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재무제표 이해관계자가 등장한다 이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한 분위기가 뭐냐면 이 재무제표의 정보 이용자가 여기보다 범위가 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죠. 좀 더 스펙트럼이 넓다.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겠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시장이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역시 여기서도 뭔가 자기를 왜곡시키려고 할 테니까 여기 이제 회계 기준이 필요한데 이때 회계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거기 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GASB라고 보이죠. 요걸 배우는 거예요, 앞으로. GASB라는 걸 배우는 거죠, GASB. 그래서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 Board니까는 여기서 만든 회계 기준을 배우는 게 정부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나중에 오디 시간에 정부 회계 감사 기준도 따로 있어요. 그것도 또 감사 기준 배우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FASB의 그 베이직 컨셉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컨셉이 어쿨 베이시스거든요. 발생주의인데, 발생주의는 수익은 언제 인식해요? 뭐 발생했을 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수익은 언드죠, 언드. 가득이 될 때 인식하고, 비용의 인식 기준은 매칭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 회계가 세팅됐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 테니까 빨리 그 순간 정리하라고요. 그게 안 되면 늦어요, 이제는. 그잖아요. 계속 자기 부족한 부분을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커밍아웃 할 때 됐으니까 이제 나오시죠. 나와서 빨리 다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가야죠. 이제 그렇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시간만 계속 가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 빨리 끊고 이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찾아내셔야 된다겠죠.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매칭 프린시플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사실 그 매칭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많이 낸 사람하고요. 세금을 적게 낸 사람하고 누가 혜택을 더 받겠어요? 세금을 적게 낼수록 혜택을 많이 받죠. 소득이 없으니까 막 도와주잖아요. 불쌍하다고. 근데 세금을 많이 내면 막 더 뜯어내죠. 너 좀 내내 이렇게 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혜택이 없다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게 역진성이라고 하죠. 정부의 수익 구조는 역진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매칭 프린시플로 회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세금이 언드 이런 건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크롤 베이시스로 세금을 뭔가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근데 얘를 만들 때부터 얘 설립 목적 중에 하나를 발생주의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얘 기준서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체제니까 그럼 할 수 없이 독립적인 그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기준서를 만들자 이거죠. 그게 바로 GASB다 이렇게 보라 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데 아예 그 기관을 분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개념으로는 이걸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기관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챕터 1은 GASB의 갭을 배우는 거죠. 또 여기서 요구하는 FS의 양식이 있겠죠. 그걸 외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본 김에 이제 이것도 해버리죠. 그렇죠. 비영리 단체도 거기 있으니까 자, 나포프라핏인데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종교단체가 있다면 XX 교가 있다면 무슨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 신도라고 하죠. 신도. 그죠? 신도고. 그럼 이제 그 신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이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막 주죠. 기부를 한 겁니다. 그걸 운영한 사람이 이제 교주죠. 그럼 이게 불교면 이게 스님이죠. 명칭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면은 목사님이고 다 있는데 어쨌든 통칭하면 교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신도들은 내가 낸 기부금으로 우리 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사실은 또 궁금한데 거기서 궁금 이 말 하면 이단이 되죠. 너는 사탄이 들었구나. 그러니까 말하면 안 되죠. 가만히 있는 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누군가 시스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해야지 내부에서는 될 수가 없는 상태다 이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국가에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계 감사를 받으라는 거죠. 회계 감사를 받아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보고 자기의 실제 낸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투명하게만 보일 수 있다면 사실은 기부가 더 증가하겠죠. 지금 이거 옛날 방식이고요. 제가 볼 때 요즘 같으면 아예 자기 기부금에다 블록체인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부금이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이 먹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걸 알면 사실 기부를 더 안 주죠. 사실은. 투명성을 증가하는 거니까. 나 지금 블록체인 이전 시절이니까 이제 우리는 재무제표를 보고 이제 하자는 거죠. 이제. 내가 헌혈했는데 내 피에 블록체인으로 아무 거론 후에 내 피가 어디 돌아다니는지 내 피 때문에 누가 우육판 사람이 생명을 살았다면 다음에 헌혈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요 재무제표를 규정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개로 나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책에 보시면 나포프라핏은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나뉘죠. 그러니까 대학이면 사립대학과 주립대학으로 나눠서 사립대학은 이쪽 갭을 그대로 쓰자 이거죠. 그리고 주립대학은 GASB로 가겠다 이게요. 그래서 또 비영리 2장은 두 개로 나뉩니다. 나뉘는데 주로 시험에서는 위에 게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비영리 그러면 주로 프라이빗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머릿속에 요게 프로토타입으로 있으면 좋다 이거죠. 이게 있으면 뭐가 차이점이 뭔지만 빨리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회계 원리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세팅된 상태에서 차이점만 빨리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짐작해보면 여기가 좀 더 그동안 우리 봤던 거랑 다르겠어요? 여기가 좀 더 다르겠어요? 둘 중에 우리 비영리는 주로 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가 많이 나오니까 같은 곳이니까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비영리는 기업이랑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이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니까 일장을 잘 하셔야 돼요. 일장이. 아까 뒤에 부록도 다 일장 부록이에요. 그걸 다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갔다 갔다 보셔야 되겠죠. 요거는 어카운팅의 문제고, 우리 시험 범위는 주정부랑 지방정부만 해당이 되고 연방정부는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주 지방 중에서도 지방이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지방정부 회계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처리는. 됐죠? 그럼 4페이지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3페이지 가보세요. 3페이지 가보시면 정부에게 대표적인 정보 이용자 그러면 1번이 의회죠. 의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이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곳이 서울시 의회예요. 의회에다가 의원들한테 보고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 국가 재무제표는 국회에다가 보고하죠.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국회의원들이 이제 막 지들끼리 어떻게 하잖아요. 이제 보고. 두 번째가 이제 인베스터나 크레디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채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봐야겠죠. 자, 세 번째는 시민들. 아까 시민들은 이제 투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재무제표를 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감독기관들. 주로 상급 정부겠죠. 상위 정부들이 이걸 보고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얘기예요. 예를 들면 작년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을 거 아니에요. 열렸다고들 하죠. 그러면 평창이라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죠. 그러면 그 강원도에서 옥수수 감자 팔아갖고 그 경기장 지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의 상당 부분의 자금은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 거겠죠. 그럼 그게 이제 보조금이라고요. 근데 보조금 내려줄 때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를 받아야겠죠. 그럼 보고하는 그곳은 상급기관이죠, 이제. 그러니까 상위 기관은 보조금을 주게 돼 있으니까 그 결과물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재무제표의 정보 이용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에 6페이지 빨리빨리 또 보시고 3번 정부의 수익구조. 자, 이거 용어니까 외웁니다. 정부의 수익구조는 앞으로 교환, 비교환이란 말을 쓸 텐데, 자, 세금처럼 반대급부 없이 먼저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거를 비교환 수익이라고 해요. 줄여서 이제 영어로 non-exchange라고 하고. 하지만 정부는 세금만 징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환 수익 중에 하나가 지하철 요금이죠. 그럼 지하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서비스를 받은 대가만큼 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앞으로 유저 차지라고 하는데 이런 수익을 앞으로 교환 수익이라고 하니까 그럼 정부의 수익 안에는 비교환 수익과 교환 수익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라 이거죠. 그래서 비교환 수익의 대표적인 거는 세금이죠. 세금. 그다음에 교환 수익은 유저 차지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외워놓으시고 그래서 두 가지의 수익이 공존하는 게 정부의 특징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자, 7페이지 와주시고, 7페이지. 자, 7페이지 와서 7페이지 전체에다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결국은 정부 회계랑 기업 회계랑 비교했을 때 다른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점 위에 4개 해놨죠, 4개. 4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한 달 내내 배우는 게 그 4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가 펀드.
그래서 기업은 기금회계라는 게 없는데 정부는 기금회계, 펀드회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게 있다. 일단 그 개념만 그냥 먼저 외우시라 이거죠. 자, 두 번째가 기업은 발생주의라면 우리 정부가 하는 걸 앞으로 수정 발생주의라고 해서 영어로 modified accrual이라고 보이죠. 줄여서는 MA라고 쓸게요. MA. 그럼 수정 발생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세 번째가 버지터리 어카운팅은 예산회계죠. 한국말로 예산회계예요. 줄여서 영어로는 그냥 BA라고 쓸게요. BA. 그럼 버지터리 어카운팅은 예산회계다 이렇게 보시겠죠. 예산하고 예산회계는 다른 말이에요. 구분하는 거죠. 예산 그러면 이건 거래죠. 거래. 예산이라는 어떤 행위를 한 거고 그거를 회계 처리까지 하는 거를 예산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렇죠? 기업은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업도 예산을 편성을 하지만 그거를 반드시 데빗 크레딧으로 회계 처리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기업은 예산이 있지만 예산회계라는 건 없는 건데 정부는 예산회계를 한다는 소리는 정부 예산을 반드시 북키핑 하셔야 돼요. 그러면 북키핑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데빗 크레딧 계정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데빗 크레딧 계정은 기업에는 없는 거겠죠. 기업은 예산회계를 안 하니까. 그럼 예산회계에 맞는 어카운트를 또 외우셔야죠. 그것도 자주 보는 게 방법이다.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재무제표를 두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투 타입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펀드 회계를 한다면 펀드별로 재무제표가 나와요. 이제 펀드별로 먼저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합친 재무제표를 통합재무제표, 거기 통합재무제표로 보이죠. 통합재무제표를 영어로 거버먼트 와이드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버먼트 와이드 재무제표라는 통합재무제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제표를 두 번 만들어야 돼요. 일단 펀드별로 재무제표를 먼저 만들고 우리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처럼 전체를 같이 합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를 통합재무제표다 이렇게 보라겠죠. 이게 다 시뮬레이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다 시험에 중요한 거니까. 이 이름을 외우세요, 먼저. 이만큼 네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라겠죠. 대신에 그나마 같은 점은 그 밑에 6번에 어카운팅 사이클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정부가 이제 복식부기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부도 복식부기여서 데빗 크레딧 이렇게 맞추는 복식부기 과정은 똑같아요. 1번부터 8단계까지의 회계 순환 주기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거기 그 회계 원리 때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이 거래 분석, 2번이 저널라이징, 3번이 포스팅, 그럼 4번이 수정 전 시산표가 나오죠. 그럼 5번에 수정 분기를 먼저 취하면은 6번에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고 그럼 7번에 재무제표 만들고 나중에 8번에 마감해야겠죠. 이 절차는 똑같이 가는 거니까 어쨌든 데빗 크레딧은 똑같이 한다 이거죠. 하는데 이제 이런 네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해놓으신다 이게요. 시험에서는 저 네 가지를 이해하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마감, 시산표, 저널라이징 이런 말은 회계원리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또 처음 듣는 것 같다. 뭐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또 집에 가서 회계원리책을 보라고요. 놀랄 거예요. 응? 거기 돼 있을 테니까.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장에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유갭들이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이제 발라가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다 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뉴갭이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면, 어차피 다 새로운 거니까 다 똑같다고 보겠지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기출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이 경우, 저 경우 다 대비를 해야겠죠. 회계유지 만들어져서 한 2, 3년 묵히면, 그럼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반영해서 베커가 다 문제로화 시켜주는데 201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이 있다면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험 대상자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정도 돼야 대충 어느 정도 복원이 되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새로운 문제 뉴갭이라고 제가 이렇게 딱 알려주는 부분은 좀 더 생각을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베커의 문제가 그만큼 부족할 거 없을 거라고요. 있다면 그건 베커가 억지로 만든 거지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죠 현재. 그런 건 인지를 해가면서 따라오시라는 거죠. 어쨌든 다 새로울 거다 한 부분 확실하고. 자, 11페이지 가보시죠. 11페이지. 그래서 11페이지부터가 뉴갭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부터 잘 보세요. 자, 거기 Element of Financial Statement라고 해서 1, 2, 3, 4, 5를 잘 보시면 우리는 BS의 3요소가 자산, 부채, 자본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정부에게서는 자산 말고 자산, 부채 말고 3번에 Deferred Outflow라는 게 있고요. 4번에 Deferred Inflow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자산도 아니고 부채도 아니고 하여튼 새로운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컨셉이라는 거를 빨리 접수를 하셔야 돼요. 정부에게만의 독특한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면 자본을 앞으로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넷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넷 포지션. 옛날에는 넷 에셋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3번, 4번이 들어가면서 넷 포지션이라는 말로 바뀌기 때문에 용어도 중요해요. 넷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우리 기업에게는 BS를 작성하라고 그러면 여기가 Asset, Liability, Equity였죠. Equity는 다른 명칭으로는 Net Asset이라고도 하죠. 순자산이라고도 하니까. 그러면 A는 L 더하기 2라는 게 우리 기본 법칙이죠. 여기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이 법칙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 기업이라면 정부는 앞으로 BS를 작성하면 에셋 말고 거기 3번에 Deferred Outflow라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돈이 나가면 100원이 나가면 기업은 요 데빗은 뭐 아니면 뭐예요? 에셋 아니면 익스펜스죠. 자산 아니면 비용이잖아요. 그럼 자산인지 비용인지는 뭐 퓨처 베니핏이 있냐 뭐 따지지 않아요, 이제. 근데 정부는 자산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디폴드 아웃플로우도 있는 거예요. 돈이 나간 거죠. 근데 즉시 인식하지 않은 거니까 그걸 디폴드 아웃플로우라고. 그래서 여기는 자산, DO, 익스펜스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게. 근데 얘가 자산이냐 물어보면 예스예요, 노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왜 BS 왼쪽에 보고하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는 자산인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자산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부터 빨리 깨셔야 됩니다 일단. 그럼 부채도 마찬가지로 라이빌리티가 있다면 돈을 미리 받은 거를 앞으로 deferred inflow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돈을 받았다면 부채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은 수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년도 임대료를 미리 받으면 우리는 부채로 봐요, 수익으로 봐요? 부채로 보는데 우리 정부에게서는 그거를 deferred inflow라고 한다고요. 인플로우인데 시점을 deferred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건 부채예요, 아니에요? 그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겠죠. 근데 기업에서는 선수 수익은 부채죠. 용기를 내시고요. 이렇게 사태가 이렇다 이거죠. 뭐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사태가 이렇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개념에 대해서 빨리 깨치셔야 돼.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두 개가 더 들어간 상태니까 이거를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앞으로 우리는 넷 포지션이다 이렇게 쓰자 이거죠. 넷 포지션. 그럼 이것처럼 등가식을 만들면 자산 더하기 DO는 부채 더하기 DI 더하기 NP다라고 할 수 있죠. 그 밑에 등가식은 이해되죠. 그래서 DO랑 DI에 대한 새로운 항목이 생겼다. 그 다음에 자본 이름은 앞으로 넷 포지션이다. 넷 에셋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이거 억지로라도 하면 되겠는데 얘랑 같은 과목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테스트 리드 1 그 33문제 MCQ 안에는 이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있겠죠. 어떤 참사가 이러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쟤랑 헷갈리지 않는 게 또 중요하겠죠. 또. 그러면 연습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정부에게라고 따로 테스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MCQ 안에 막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어카운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줄만 보고 얘가 기업인지 정부인지 비영리인지부터 추적을 해야겠죠. 그럼 비영리 단체면 비영리 재무제표가 딱 생각나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힘들 거예요. 풀다가 정부란 말이 나오면 정부에게 재무제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업 들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비교하면서 안 헷갈리게끔 연습을 해놔야죠. 할 수 없다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BS는 그 요소가 5개인 거죠. 기업은 3개인데 우리 정부는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과 유사한 개념이 deferred outflow죠. 부채랑 유사한 개념이 deferred inflow인 거예요. 나머지 잔액을 우리는 넷 포지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서는 보험료를 냈는데 내년치를 미리 내는 거예요. 내년도를 미리 내면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회계 처리해요 그동안?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보고해요? 자산으로 보고하는 건데 우리 이쪽은 뭘로 보고하냐면 이 금액을 DO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낸 게 현금화될 수 있는 에셋은 아니죠. 나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진짜 자산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내년도 보험료를 미리 냈으면 그거를 캐시플로우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나간 돈의 시점을 이연시킨 것뿐이죠. 그러면 캐시와 같은 그런 진성 자산하고는 구별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deferred outflow라고 하셔야겠죠. 유사한 개념이 선급 비용이죠. 선급 비용이 주로 deferred outflow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선수 수익이 이제 deferred inflow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죠. 그다음에 맨 밑에 6번, 7번은 이제 자원이 유입되는 거를 유출되는 거를 아웃플로우라고 하고요. 자원이 유입되는 거를 인플로우라고 하니까 인플로우가 주로 수익이겠죠. 그다음에 아웃플로우가 비용일 테니까 그럼 수익에서 비용 뺀 잔액은 이제 내 포지션의 변화가 되겠죠. 변화는 되니까 뭐 그건 비슷하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일로 바뀐다.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주시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요. 왜냐면 이것만 공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는 헷갈리게 돼 있다 이거죠. 이제. 아까 맨 뒤에 부록 잠깐 가보세요. 부록 2페이지 가보세요. 부록 2페이지. 거기 굵은 글씨로 줄을 잘 그어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에셋 보이죠? 에셋.
그럼 에셋의 대문자 A에 걸려서 쭉 내려가 보면 중간에 디폴트 아웃플로우 보여요? 그럼 그 두 개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라이빌리티 보이죠? 그럼 라이빌리티 밑에 내려가 보면 디폴트 인플로우 보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넷 포지션 보이죠? 또 직접 봐야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라 이거죠. 이대로 돼 있는지 보면 믿을 수 있잖아요. 자, 앞으로 디폴트 아웃플로우는 자산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라고. 그다음에 디폴트 인플로우는 부채가 아니다 이게 꼭 해주셔야겠죠. 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본문 우리 30페이지하겠죠. 본문 13페이지 가보시죠. 13페이지 가서 요 이제 나중에 반복해서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수업 들으면 이해는 해요. 하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헷갈릴까봐 그게 문제인 거니까 이해하시고. 그럼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겁니다.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거기 13페이지 보면은 펀드 어카운팅 하고 돼 있죠. 그래서 펀드가 뭔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은. 일단 거기 1번의 정의를 보면 거기 네모박스로 들어가 보세요. 네모박스 영어로 된 표현 보면요. 펀드는 자, sum of money나 리소스니까 자원을 모아 놓은 건데 자, segregate는 이제 분리한 거죠. 분리해 놓은 자원이에요. 그래서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어떤 자원을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개념이죠. 펀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ndependent accounting entity니까 독립적인 회계 실체라는 거죠. 독립적인 회계 실체가 펀드고 그래서 펀드는 셀프 밸런싱 차변 대변을 스스로 맞춰서 자기 혼자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걸 앞으로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독립적인 회계 실체인 거예요. 독립적인 회계 실체를 우리는 펀드다. 이렇게 펀드다. 그래서 길면은 그냥 회계 실체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펀드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회계 실체다. 회계 실체다. 그럼 회계 실체가 뭔지를 또 이해해야 되니까 다시 회계 원리로 돌아가서 자, 7페이지 가보세요. 7페이지. 자, 맨 밑에 6번에 회계 순환주기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우리 회계 원리니까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기업은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다 이제 옮겨 적는데 자, 매일매일 적는 장부를 저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널에다가 옮겨 적고요. 저널의 특징은 시간별로 적는 거죠. 날짜별로 쭉 적는 겁니다. 그럼 저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장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레저죠. 레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장부 정리는 2번 하는 거죠. 2번. 그럼 거래가 발생할 때 여기 적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저널라이징이라고 하고 이제 한국말로는 분계라고 하죠. 분계. 그다음에 뒤에 넣는 걸 영어로는 두 번째 넣는 거를 포스팅이라고 하고 예? 한국말로는 전기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갑자기 회계 원리 수업 같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할 점은 레저는 총 몇 개 있겠어요? 그럼 레저는 그 재무제표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겠죠. 재무제표에 필요한 정보만큼 만드는 게 레저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예를 들면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를 하면 우리는 저널에 어떻게 넣어요? 데빗에 어카운트 리시버블 100원, 세일즈 레비뉴 100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레저는 AR과 세일즈 2개 만들어야겠죠. 그럼 AR 장부 따로 만들고 세일즈 레비뉴 장부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들어요, 내 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레저라면 AR 레저도 만들고 세일즈 레비뉴 레저도 만들어서 여기만 보면 1년 동안 AR의 모든 거래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T 계정 배웠죠. 그래서 이제 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돈이 들어오면 데빗의 캐시고 크레딧의 AR이면 또 어떤 레저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럼 캐시도 만들고 해야겠죠. 캐시도 만들어서 여기다 옮겨 적고 얘는 여기다 옮겨 적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따지면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다 잠깐 적어놨다가 이걸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죠.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N개 필요한 거예요. N개. 재무제표에 정보가 N개 필요하다면 레저도 N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분산된 정보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제 다시 하나로 모아야겠죠. 그럼 요 각자 잔액들을 모은 표를 뭐라고 하냐면 시산표죠. 시산표입니다. 그럼 시산표는 다시 한계가 있겠죠. 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그럼 얘는 이제 얘들의 잔액을 모아놓은 표인데, 근데 요거의 한계점은 거래만 반영된 거잖아요. 거래만. 근데 거래라는 건 우리가 영수증이나 이런 세금 계산을 통해서 뭔가 증명이 되는 거지만 거래가 아닌 또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이 있죠. 감가상각은 거래예요? 아니에요? 아니고 대손상각비도 거래가 아니죠. 얘 돈 안 낼 것 같아. 이게 거래예요? 아니지만 반드시 재무제표에는 그걸 추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뭔가 에스터메이션이라는 건 거래가 아닐 테니까 근데 여기에 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수정 분계죠. 그럼 추가로 이제 그 추정이나 이런 어쿠럴, 디퍼럴 작업을 넣어야겠죠. 그럼 얘가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듣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는 몇 개예요? 4개죠. 그래서 BS, IS, 자본 변동표, 체인지 이쿼티, 그 다음에 캐시플로우 4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을 어카운팅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실체를 회계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회계 실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 실체는 스스로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를 회계 실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무리 큰 기업이어도 회계 실체는 삼성전자 혼자니까 삼성전자는 전월을 하나만 써야겠죠. 삼성전자의 모든 거래, 반도체를 팔건 휴대폰을 팔건 전월에다 다 옮겨 적어서 레저에다 포스팅한 다음에 모아오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전월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회계 실체는 하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고 싶으면 필기할 일은 아닌데 또 필기하고 싶으면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이제 이거 옛날에 회계라는 게 옛날에 나와서 이렇게 한 거고 요즘처럼 얘기하라고 그러면 그냥 엑셀 알죠? 엑셀. 엑셀의 요 밑에 보시면 시트라고 알죠? 처음 봤어요? 시트. 그럼 첫 번째 시트 1을 전월로 생성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래를 다 옮겨 적으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AR, 세일즈 이렇게 시트를 만들면 얘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레저가 되니까. 그럼 여기 적어 놓으면 여기 옮겨가게끔 엑셀에다 미리 씩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셀 참조하게 해놓으면 되니까 해놓으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잔액을 다시 만드는 표를 여기다가 트라이얼 밸런스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넣었다가 분산시켰다가 다시 모으면 되잖아요. 이걸 갖고 다시 재무제표 4개 만들면 되잖아요.
엑셀로 하면 그냥 탭을 계속 만들면서 생성하면 될 일인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제 이런 플로우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개수, 요거는 한 개, 요건 n 개, 뭐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잘 들어요. 근데 아까 펀드의 정의가 뭐였었냐면은 회계 실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부회계 같은 경우 펀드를 3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회계 실체가 3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널이 3개 있는 거죠. 할 말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펀드가 3개 있다는 소리는 이렇게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는 실체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저널을 3개 준비하고 있어야겠죠.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걸 3개를 구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이걸로 따지면 엑셀 그 파일을 3개 들고 있어야겠죠. 엑셀 하니까 알아듣네 이게. 두 번째, 거래가 발생할 때 적는 다른 저널 이렇게 가는 이것도 하나 마련하고 있고, 거래가 발생하면은 저널 레저 적는 이런 과정을 하나 있어 3개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기업하고 다른 점이 펀드가 3개면 분계장도 3개 있는 거죠. 그럼 기업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기업은 저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래가 발생하면 무슨 그 거래인지 분석만 하면 되지만 정부에게는 무슨 장부에 넣을 건지부터 고민해야겠죠. 그럼 이게 A 펀드고 B 펀드고 C 펀드면 이 거래의 성격이 A 장부에 넣을 건지 B 장부에 넣을 건지 C 장부에 넣을 건지부터 고민. 이게 기업과 정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장부부터 찾아야 장부부터. 몇 번 장부에 넣을 건지부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일맥상통한데요. 그럼 요 재무제표는 펀드별 재무제표죠. 근데 시장이 시의회에다가 서울시를 얘기할 때는 이걸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로 합쳐야겠죠. 여기서 이제 재무제표를 먼저 만든 거고, 그럼 이걸 다시 재무제표를 하나로 합친 걸 아까 거버먼트 와이드 재무제표라면, 그럼 재무제표는 각 펀드별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를 나중에 또 합산한 재무제표 한 번 더 나와야 되니까 이런 걸 아까 투 타입 재무제표라고 한 거죠, 이제. 그래서 펀드가 만약에 6개다. 그럼 저널도 6개 있는 거예요. 그럼 재무제표도 6종류가 나오는 거죠. 재무제표가 한 종류당 4개라면은 6, 4, 24, 24개 나오는 거죠. 24개를 또 합쳐서 전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통합재무제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펀드 회계를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이 뭐냐면, 펀드란 말이 제일 많이 오래돼 있는 우리 산업군이 어디예요? 증권이죠. 그럼 미래에셋에서 펀드를 3개 운영하면 A 펀드, B 펀드, C 펀드 운영할 때 어떤 고객이 A에다 돈 넣어달라고 해서 A에다 운영하면은 B와 C하고는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전월을 따로 쓰고 있겠죠. 독립된 실체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 B나 C랑 관계없이 A의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펀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펀드에 가입하면 1년이나 한 번씩 이렇게 보고서가 오거든요. 그럼 내가 가입한 펀드에 뭐가 보고서가 온다는 거는 내 것만 따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게 독립적인 회계 실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정부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쉬어야죠. 쉬어야지.